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경제학 장박사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줄 우리 두 학생 함께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블랑샤 거시경제학 교재를 따라서 우리 지갑 사정과 아주 그냥 직결되는 문제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런 생각 다들 해보잖아요? 아니, 왜 작년보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점심값은 올랐지? 이 옷 정년에 살 걸. 왜 이렇게 물건값은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인플레이션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딱 이 5단계를 거쳐서 인플레이션의 정체를 파악해 볼 겁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이 대체 뭔지 그 뜻부터 정확히 알아보고 GDP 디플레이부터와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는 두 개의 돋보기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답을 찾고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핵심만 딱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출발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정거장입니다. 도대체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일까요? 교재에서는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물가 수준의 지속적인 상승 현상. 여기서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지속적이라는 단어.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서 배추값이 잠깐 폭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이건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경제 전반의 물가가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꾸준히 계속해서 오를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구나 하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물가의 움직임을 대체 어떻게 숫자로 딱 잡아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도구가 바로 이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교재에 나온 공식을 딱 보면 와, 분수에, 기호에 보자마자 머리가 좀 지끈거리죠? 걱정 마세요. 이 수식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하나씩 뜯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교수님, 저 수식 보기만 해도 어려운데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먼저 수식의 분자부터 한번 보죠. 명목 GDP라고 되어 있죠? 이건 아주 직관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올해 자동차 10대를 만들고 쌀 100가마를 생산했다? 그러면 그 가치를 전부 올해의 가격표 그대로 붙여서 계산한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생산량이 변한 것과 가격이 변한 것이 모두 뒤섞여 있는 값인 거죠. 그럼 수식의 분모는 뭘까요? 바로 실질 GDP입니다. 명목 GDP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하나예요. 생산된 물건의 가치를 계산할 때 현재 가격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약속해둔 기준 연도에 고정된 가격을 쓴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꽁꽁 묶어두면 오로지 생산량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만 순수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결국 이 GDP 디플레이터는 가격과 생산량이 뒤섞인 명목 GDP에서 순수 생산량 변화분인 실질 GDP를 나눠줌으로써 순수하게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만 쏙 뽑아내는 아주 똑똑한 지표인 셈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GDP 디플레이터가 그냥 숫자가 아니라 지수라는 사실입니다. 기준이 되는 해의 물가 수준을 1 혹은 보통 100으로 딱 정해놓고 다른 해의 물가가 그 기준보다 얼마나 높거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상대적인 숫자죠. 예를 들어 2015년을 기준 연도로 잡으면 2015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 됩니다. 만약 2023년의 GDP 디플레이터가 120으로 계산되었다면 2015년에 비해 물가가 평균적으로 20% 상승했구나 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측정 도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훨씬 더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뉴스에서도 정말 자주 나오죠? CPI는 이름 그대로 철저하게 소비자의 관점에서 물가를 봅니다. 정부가 매달 평균적인 가정이 주로 어떤 물건들을 소비하는지, 예를 들어 식료품, 교통비, 통신비 같은 것들로 가상의 장바구니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 장바구니를 채우는 데 드는 총 비용이 작년보다 혹은 지난달보다 얼마나 변했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하는 거죠. 교수님, 그럼 GDP 디플레이터랑 CPI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둘 다 물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야, 완전 핵심을 짚었네요. 이 슬라이드가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GDP 디플레이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물건의 가격을 보지만 CPI는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의 가격만 봅니다. 둘째, 바로 이 점 때문에 수입품 가격의 영향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쓰는 수입 스마트폰 가격이 올랐다고 해보죠. 이건 우리 소비에는 포함되지만 국내 생산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CPI는 오르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1960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두 가지 인플레이션율을 보여주는데 파란 선과 빨간 선이 대체로 거의 쌍둥이처럼 딱 붙어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유독 눈에 띄게 확 벌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특히 1970년대 후반하고 80년대 초반에 차이가 엄청 커 보이는데요. 저 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정확히 봤어요. 바로 저 시기에 방금 우리가 배운 두 지표의 정의가 만들어내는 차이점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석유 파동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중동 전쟁 같은 일들로 국제 유가가 말도 안 되게 폭등했죠. 미국은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니까 소비자들이 쓰는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CPI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수입 원유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에는 그 영향이 훨씬 적었던 거죠. 두 지표의 정의가 어떻게 현실 경제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입니다. 자,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왜 문제일까요? 경제학자들이 순수 인플레이션이라는 재미있는 상상을 하곤 해요. 만약 모든 물가가 10% 오르고 동시에 여러분의 월급과 은행 예금 이자까지 모든 소득이 정확히 10% 오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겉보기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셈이잖아요. 과연 이런 상황이라면 인플레이션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에 순수 인플레이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인플레이션은 최소 세 가지의 큰 문제를 일으키죠. 첫째, 소득 재분배 문제입니다. 연금처럼 고정된 돈을 받는 분들은 구매력이 뚝 떨어져서 힘들어지는 반면 돈을 빌린 사람들은 갚아야 할 돈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어서 이득을 보기도 합니다. 둘째, 미래의 불확실성을 키워요. 내년 물가가 2% 오를지 10% 오를지 아무도 모른다면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겠죠. 마지막으로 세금 왜곡 문제입니다. 월급이 물가 오른 만큼 올랐을 뿐인데 소득세 구간이 그대로라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서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아주 억울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머릿속에 착 하고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4단계의 여정을 거쳤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의 정의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다. 둘째와 셋째, 측정 방법은 생산자 쪽에서는 GDP 디플레이터를, 소비자 쪽에서는 CPI를 사용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한가?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소득 분배를 뒤흔들고 불확실성을 키워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시경제의 한 축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경제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실업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물가가 오르면 실업률은 떨어질까요? 아니면 같이 올라갈까요? 경제학자들은 이 흥미로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쿤의 법칙이나 필립스 곡선 같은 개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다음 여정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